2007년 1월 강원도 고성군 아야진항 새벽 4시 기상청은 동해안 전역에 바람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영하 8도. 바다는 검고 하늘은 더 검었습니다. 한도진은 잠을 설쳤습니다. 67세 은퇴한 통발 어선 선장. 3년 전 허리를 다친 뒤로 배를 내렸지만 몸은 여전히 물때를 기억했습니다. 새벽만 되면 눈이 떠졌고 항구로 발이 향했습니다. 추운데 뭐하러 나가세요? 옆집 김씨 아주머니가 말렸지만 도지는 점퍼깃을 세웠습니다. 그물 좀 봐야 해요. 바람 불면 엉키거든.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물은 창고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저 빈집이 싫었을 뿐입니다. 아내가 떠난 지 10년. 아들은 부산에서 연락이 뜸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항구로 가는 길 가로등은 성기고 바람은 날카로웠습니다. 도지는 손을 호호 불며 걸었습니다. 아야진항은 작은 어촌이었습니다. 배 20척 남짓, 식당 3곳, 편의점 하나. 새벽이면 사람보다 파도 소리가 더 컸습니다. 보트 경납소는 항구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낡은 철문, 녹슨 자물쇠. 도지는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 안은 어둡고 비릿했습니다. 로프 냄새, 기름 냄새, 소금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손전등을 켰습니다. 불빛이 바닥을 훑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바닥에 담요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젖어 있었습니다. 눈에 젖었는지 바닷물에 젖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도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담요가 움직였습니다. 미약한 울음소리. 고양이가 아니었습니다. 더 작고 더 약한 소리였습니다. 도지는 무릎을 굽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담요를 열었습니다. 갓난아기였습니다. 2명이었습니다. 남자아이 하나, 여자아이 하나. 포대기에 쌓여 있었지만 축축했습니다. 입술은 파래지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은 새우처럼 오그라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도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쪽지도 이름표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요 2개와 아이들 뿐이었습니다. 경찰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119에 전화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다른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추우면 죽는다. 도지는 점퍼를 벗어 아이들을 감쌌습니다. 몸에서 아직 남은 온기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2 아이를 안았습니다. 가볍고 작고 떨리는 생명이었습니다. 살려야지. 중얼거림이었습니다.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이었습니다. 도지는 아이들을 품에 꼭 안고 경납소를 나섰습니다. 바람이 더 세게 불었지만 걸음은 빨라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도지는 난로를 켰습니다. 구식 석유 난로였지만 금방 따뜻해졌습니다. 아이들을 바닥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젖은 옷을 벗기고 마른 수건으로 몸을 닦았습니다. 아이들은 울었습니다. 목이 쉰 울음이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던 걸까요? 도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도지는 속삭였습니다. 육아 경험은 30년도 더 전 일이었습니다. 아들을 키울 때도 대부분 아내가 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기억했습니다. 분유를 타는 법, 젖병을 데우는 법, 트림을 시키는 법. 첫 젖병을 물렸을 때 남자아이가 먼저 빨았습니다. 힘차게, 필사적으로. 도지는 웃었습니다. 잘 먹네. 여자아이는 조금 더 약했습니다. 입술에 힘이 없었습니다. 도지는 더 천천히, 더 조심스럽게 먹였습니다. 1모금, 2모금. 아이의 입술에 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가 넘었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방 안은 따뜻했습니다. 난로 앞에서 아이들은 잠들었습니다. 고른 숨소리. 살아있는 소리였습니다.
도지는 그 앞에 앉아 아이들을 지켜봤습니다.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작은 생명들이 숨쉬는 모습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도지는 결심했습니다. 신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는 신고해야 했습니다. 합리적으로도 그래야 했습니다. 하지만 도지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누군가 버렸다면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 이유는 결코 좋지 않았을 것이라고. 내가 키우면 안 될까? 혼자 사는 노인이 갓난아기 둘을 키운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10년 동안 혼자 살며 잃어버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유, 목적, 기다림. 아이들이 그걸 돌려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도지는 아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남자아이는 민호, 바다미나 호수호, 아야진앙과 속초 청초호 사이에서 자랄 아이니까. 여자아이는 서율, 서쪽을 밝히는 빈율. 해는 동쪽에서 뜨지만 석양은 서쪽에서 더 아름답다고 도지는 생각했습니다. 민호야, 서율아. 이름을 부르자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이제 도진의 가족이었습니다. 아야진앙은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비밀은 없었습니다. 도진이 아이들을 데려온 지 사흘 만에 마을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도진 씨 애가 둘이라며? 어디서 온 애들인데요? 수군거림이 시작됐습니다. 의심의 눈초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깊이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아야진앙은 서류보다 눈빛을 먼저 보는 곳이었습니다. 도진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분유 사러 속초까지 가는 모습, 밤새 아이 울음에 잠 못 자는 모습, 기저귀 빠는 손놀림. 모두가 봤습니다. 도진 씨 혼자 사니까 좋은 일 아니겠어요? 김 씨 아주머니가 먼저 말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분위기가 풀렸습니다. 누군가는 아기 옷을 가져왔고 누군가는 분유 한 통을 놓고 갔습니다.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왔습니다. 도지는 고마웠습니다. 머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애들 잘 키우겠습니다. 마을은 대답 대신 등을 토닥였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민호와 서율은 조금씩 자랐습니다. 목을 가눴고 웃음을 배웠고 옹알이를 시작했습니다. 도진의 집에는 소리가 생겼습니다. 웃음소리, 울음소리, 호흡소리. 10년 동안 텅 비어있던 집이 채워졌습니다. 도진은 새벽에 일어나도 더 이상 허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빴습니다. 분유 타고 기저귀 갈고 재우고 또 깨우고. 허리는 아팠습니다. 손목도 시큰거렸습니다. 하지만 도진은 웃었습니다. 진짜로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아빠가 늙긴 했는데 그래도 너희는 잘 키울 거야. 중얼거리는 도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민호는 손을 뻗어 도진의 손가락을 잡았습니다. 서율은 눈을 크게 뜨고 도진을 바라봤습니다. 도진은 생각했습니다. 이게 삶의 이유구나. 하지만 밤이면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창밖을 볼 때마다 도진은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올까? 아이들을 찾으러 올까? 경찰이 올까? 아니면 아이들의 진짜 부모가 올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돌려줘야 할까? 도진은 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이들이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이미 가족이었습니다. 그때 가서 생각하자. 도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아이들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은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밤 도진은 항구를 걸었습니다. 민호와 서율을 재운 뒤였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1월보다는 부드러웠습니다. 보트 경납소 앞에 섰습니다. 그날 아이들을 발견했던 곳. 도진은 중얼거렸습니다. 누가 왜 버렸을까요? 바다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파도만 규칙적으로 부서졌습니다. 다시 찾으러 올까요? 이번에도 침묵이었습니다. 도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는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모든 것이 흔들릴 것입니다. 18년이 흘렀습니다. 민호와 서율은 20살이 되었습니다. 아야 진앙의 바람과 속초의 겨울을 20번 견뎠습니다. 도진의 허리는 더 굽었고 아이들은 도진의 어깨를 넘어섰습니다. 민호는 청초호 둔치를 좋아했습니다. 돌을 던지면 물결이 퍼졌습니다. 동심원.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고 끝없이 번져갔습니다. 민호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곤 했습니다. 뭘 그렇게 봐? 서율이 물었습니다. 그냥 신기해서. 돌 던지는 게, 퍼지는 게. 서율은 고개를 가웃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원래 그런 아이였습니다. 말이 적고 생각이 많고 가끔 딴 세상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서율은 달랐습니다. 직선적이고 목소리가 컸고 불의를 못 봤습니다. 대포항 포장마차에서 오미자 아줌마에게 김말이를 얻어먹으며 학교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쌤이 말이야 서울 대학 가라는데 무슨 돈으로 가요? 에이 장학금도 있고 그러잖니. 아빠가 힘들어하실 텐데. 오미자는 김말이를 한 개 더 접시에 올렸습니다. 너네 아빠 걱정은 너네 아빠가 해. 너는 내 걱정이나 해. 서율은 김말이를 베어 물었습니다. 뜨거웠지만 맛있었습니다. 도지는 여전히 통발을 손봤습니다. 더 이상 바다에 나가지 않았지만 손은 기억했습니다. 로프를 엮고 그물을 깁고 부표를 정리했습니다. 아빠, 그거 언제 쓸 건데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글쎄, 안 쓸 수도 있지. 그럼 왜 고쳐요? 도지는 손을 멈추고 웃었습니다. 손이 심심하니까. 민호는 아버지 옆에 앉아 함께 로프를 만졌습니다. 거칠고 튼튼하고 소금기가 밴 로프였습니다. 도지는 말없이 민호의 손놀림을 지켜봤습니다. 잘 컸다. 도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자랑스러움이 더 컸습니다. 20살 생일은 조용히 왔습니다. 1월 어느 토요일, 도지는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서율은 케이크를 사러 속초까지 갔습니다. 민호는 집 앞 우편함을 열었습니다. 우편함 안에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흰 봉투. 우표도 없고 발신인도 없었습니다. 그저 깨끗한 흰색뿐이었습니다. 민호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가벼웠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봉투를 뜯었습니다. 종이를 펼쳤습니다.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데리러 간다. 잉크는 진했습니다. 서체는 정갈했습니다. 누가 언제 왜 넣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장은 명확했습니다. 민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야? 서율이 케이크 상자를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민호는 말없이 편지를 건넸습니다. 서율은 읽었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누가 보낸 거야? 모르겠어. 장난이겠지. 그럴까? 서율은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장난치기엔 너무 정갈했습니다. 협박하기엔 너무 짧았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도지는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국 냄새가 따라왔습니다. 뭐 봐? 서율이 편지를 건넸습니다. 도지는 안경을 쓰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가 흔들렸습니다. 아빠, 서율이 불렀습니다. 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편지를 내려다봤습니다. 18년 동안 두려워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언젠가 올 거라고 생각했던 순간. 하지만 막상 오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빠, 이거 뭐예요? 서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누가 우릴 데리러 온다는 거예요? 도지는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진짜 부모 있는 거예요? 도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호의 눈을 봤습니다.
차분했지만 불안해 보였습니다. 있을 거야. 도진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어디선가. 있을 거야. 서율이 소리쳤습니다. 그럼 왜 이제 와요? 18년 동안 어디 있었는데? 서율아, 우리 키운 건 아빠예요. 밥 먹인 것도, 학교 보낸 것도, 아플 때 업고 병원 간 것도 전부 아빠였잖아요. 서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였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도진은 서율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래, 내가 키웠지. 그럼 우리 아빠는 아빠잖아요. 그래, 그럼 누가 와도 상관없잖아요. 도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상관없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법은, 피는, 혈연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민호는 창밖을 봤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가 부서졌습니다. 계속 끝없이 같은 자리에서 저녁이 되었습니다. 미역국은 식었습니다. 케이크는 상자 안에 그대로였습니다. 촛불은 켜지지 않았습니다. 도진은 난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율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현관 앞에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그리고 불빛이 보였습니다. 아야 진앙 진입로. 좁고 구불구불한 길. 가로등이 섬긴 길. 그 길로 검은 세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실하게. 민호는 차를 봤습니다. 서울 번호판이었습니다. 깨끗하고 반들반들하고 이 마을과 어울리지 않는 차였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도진의 집 앞에서 민호는 숨을 멈췄습니다. 차 문이 열렸습니다. 먼저 남자가 내렸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정갈하고 비싸 보이고 자신감 있는 걸음걸이였습니다. 이어서 여자가 내렸습니다. 같은 나이대였습니다.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불안해 보였습니다.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도진 씨 댁이 맞습니까?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정중했지만 감정이 없었습니다. 도진이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민호와 서율도 뒤따라 나왔습니다. 누구십니까? 도진이 물었습니다. 남자는 명함을 꺼냈습니다. 하얀 명함, 깔끔한 글씨. 강세준, 변호사, 서울 서초구. 강세준입니다. 변호사입니다. 강세준은 옆에 여자를 가리켰습니다. 제 아내 윤채린입니다. 도진은 명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강세준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두꺼웠습니다. 18년 전 이곳에 두 아이를 두고 간 사람이 우리입니다. 서율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강세준은 계속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도 있습니다. 친자관계 확인서도 준비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그는 서류를 도진에게 내밀었습니다. 아이들은 원래 우리 자식입니다. 서울로 돌아가야 합니다. 도진은 서류를 받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강세준을 봤습니다. 그리고 윤채린을 봤습니다. 윤채린은 민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그녀의 눈가가 떨렸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듯 했지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서율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람이 짐인가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18년 동안 어디 계셨죠? 강세준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정이 있었습니다. 무슨 사정이요? 복잡한 사정입니다. 복잡하면 애를 버려요. 강세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버린 게 아닙니다. 보호한 겁니다. 보호요? 서율은 비웃었습니다. 겨울 바다에 애를 두고 가는 게 보호예요. 그때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위험했어요. 지금은요? 강세준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금은 기회입니다. 민호는 그 말을 듣고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도진은 날로 불을 쑤시듯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애들은 여기서 컸습니다. 강세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물때도 풍향도 사람 사는 냄새도 전부 고성이 가르쳤어요. 도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서울 사람이 아니에요. 고성 사람이에요. 강세준은 서류철을 다시 들었습니다. 법은 피를 따릅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법이 다가 아닙니다. 하지만 법이 우선입니다. 둘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윤채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도진이 그녀를 봤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하지만 강세준은 그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가죠. 그는 도진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준비하세요. 아이들은 서울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차가 떠났습니다. 테일라이트가 멀어졌습니다. 어둠이 다시 내려앉았습니다. 도진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서율은 울었습니다. 민호는 말이 없었습니다. 도진은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없었습니다. 구름이 두꺼웠습니다. 일주일. 도진은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뭘 할 수 있을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것을, 18년을 함께 살았다는 것을, 그리고 이 아이들이 자신의 전부라는 것을. 밤은 길었습니다. 도진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난로 앞에 앉아 불꽃을 바라봤습니다. 파란 불꽃이 춤췄습니다. 규칙적이고 조용하고 끝없이 타올랐습니다. 민호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방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나무 천장. 18년 동안 봐온 천장. 익숙한 무늬, 익숙한 색깔. 하지만 오늘은 낯설었습니다. 서율은 울다 잠들었습니다. 베개는 축축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세준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습니다. 윤채린은 차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그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창밖을 보고 있었지만 눈빛은 멀었습니다. 강세준은 서류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어제보다 더 두꺼운 서류철이었습니다. 도진은 현관에서 그를 맞았습니다. 집 안으로 들이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시죠. 도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강세준은 서류철을 펼쳤습니다. 질서정연했습니다. 탭으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페이지가 깔끔했습니다. 첫 번째, DNA 검사 결과입니다. 그는 서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숫자와 그래프가 가득했습니다. 도진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친자 확률 99.99%. 저와 민호 군의 혈연 관계가 확인되었습니다. 강세준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출생 기록입니다. 또 다른 서류. 병원 기록, 날짜, 시간, 장소.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2007년 1월 12일 서울 강남의 한 산부인과에서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남아 하나 여아 하나. 등록은 되지 않았지만 의료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도진은 서류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강세준을 바라봤습니다. 세 번째, 증언서입니다. 강세준은 또 다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당시 산부인과 간호사, 인근 약국 직원, 그리고 제 지인 2명의 증언이 있습니다. 모두 아이들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그는 서류철을 닫았습니다. 법적으로 민호와 서율은 우리의 자녀입니다. 이의를 제기할 근거가 없습니다. 도진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류가 다입니까? 강세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애들은 이곳에서 컸습니다. 도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물때를 배웠어요. 썰물 때는 바위가 드러나고 밀물 때는 배를 조심해야 한다는 걸. 풍향을 배웠어요. 북동풍이 불면 파도가 거칠어진다는 걸. 사람 사는 냄새를 배웠어요. 이웃이 아프면 국을 끓여주고 누가 돌아가시면 함께 운다는 걸.
도진은 강세준을 똑바로 봤습니다. 서류엔 그런 게 없습니다. 강세준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감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법은 감정이 아닙니다. 법이 다가 아닙니다. 사회는 법으로 작동합니다. 사람은 법만으로 살지 않습니다. 강세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짜증이 아니라 피곤함 같았습니다. 한도진 씨, 저도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 왜 하십니까? 해야 하니까요. 왜 해야 합니까? 강세준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주고 싶습니다. 여기가 나쁜 환경입니까? 나쁘진 않지만 제한적입니다. 도진은 비웃었습니다. 제한적이라는 게 뭡니까? 학원이 없다는 겁니까? 백화점이 없다는 겁니까? 기회가 적습니다. 기회는 서울에만 있습니까? 강세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율이 집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부어 있었습니다. 사람이 짐이에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강세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짐이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18년 동안 어디 계셨죠? 사정이 있었습니다. 무슨 사정이요? 강세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때는 위험했습니다. 무슨 위험이요?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변호사로 일하면서 위협을 받았어요. 가족에게도 위험이 미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들을 버렸어요. 보호한 겁니다. 서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 거짓말이 아닙니다. 거짓말이에요. 진짜로 보호하려면 경찰에 맡기거나 입양기관에 보내거나 아니면 먼 친척이라도 찾았을 거예요. 겨울 바다에 두고 가는 게 보호예요. 강세준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당시 선택으로는 최선이었습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다릅니다. 뭐가 달라요? 강세준은 잠시 멈췄습니다. 지금은 기회입니다. 무슨 기회요? 재결합의 기회입니다. 아이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서율은 강세준을 똑바로 봤습니다. 아빠한테도요? 강세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율은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자신만 생각한다는 것을. 민호는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앞을 바라봤습니다. 강세준이 민호에게 다가왔습니다. 민호. 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DNA는 거짓말하지 않아. 피는 물보다 진해. 민호는 강세준을 봤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18년 동안 본 적 없는 얼굴. 하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도 있었습니다. 눈매, 코, 입술. 서울에 가면 좋은 학교에 보내줄 수 있어. 좋은 친구들도 만나고 좋은 기회도 많아. 민호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강세준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민호는 들었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뭘? 제가 누군지. 민호는 자신의 손을 봤습니다. 저는 한민호예요. 고성에서 태어나진 않았지만 고성에서 자랐어요. 바다 냄새 맡으며 컸고 청초호에서 돌 던지며 컸어요. 아빠는 한도진이에요. 민호는 강세준을 봤습니다. 근데 당신은 DNA가 제 아버지래요. 서류가 증명한대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저는 누구예요? 한민호예요? 강민호예요? 강세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호는 계속했습니다. 기억은 고성인데 피는 서울이래요. 어떤 게 진짜예요? 둘 다 진짜야. 둘 다일 순 없어요.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잃어요. 민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게 무서워요. 강세준은 차로 돌아갔습니다. 윤채린이 창문을 내렸습니다. 어땠어요? 어렵네. 포기할 거예요?
강세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끝까지 갈 거야. 왜요? 강세준은 윤채린을 봤습니다. 당신도 알잖아. 이번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윤채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이들을 이용하는 건가요? 이용이 아니야. 재결합이지.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강세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동을 걸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답을 받아낼 거야. 차가 출발했습니다. 윤채린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도진의 집이 작아졌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민호와 서율. 18년 만에 다시 본 얼굴들. 윤채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도진은 통발을 손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로프를 잘못 엮었습니다. 다시 풀었습니다. 또 엮었습니다. 또 틀렸습니다. 아빠. 민호가 불렀습니다. 도진은 손을 멈췄습니다. 저 서울에 가볼까 해요. 도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직접 보고 싶어요. 저를 낳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도진은 오랫동안 민호를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봐라. 아빠, 괜찮아. 내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어. 민호는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도진은 민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다만 하나만 기억해라. 뭐요? 내가 누구든 어디서 태어났든. 도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민호는 울었습니다. 밤 강세준의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 서울로 올라오세요. 제 사무실로. 민호가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혼자 오세요. 조용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선택은 너의 몫이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호는 창밖을 봤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가 부서졌습니다. 끝없이 같은 자리에서 나는 누구인가? 민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아직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일이면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민호는 짐을 쌌습니다. 간단했습니다. 옷 몇 벌, 지갑, 휴대전화. 그리고 사진 한 장. 아야진앙 방파제에서 찍은 사진. 도진, 민호, 서율. 세 사람이 웃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사진을 지갑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도진과 서율은 현관에서 그를 배웅했습니다. 다녀올게요. 응. 조심해라. 민호는 걸었습니다. 아야진앙을 벗어나 속초 시외버스 터미널로 갔습니다. 서울행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고성이 멀어졌습니다. 바다가 멀어졌습니다. 민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는 답을 알고 있을까? 버스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버스는 3시간을 달렸습니다. 속초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동서울까지. 민호는 창밖을 봤습니다. 산이 지나갔습니다. 터널이 지나갔습니다. 바다가 멀어졌습니다. 지갑 속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아야진앙 방파제. 세 사람. 웃는 얼굴들. 민호는 사진을 다시 넣었습니다. 서울이 가까워졌습니다. 동서울 터미널은 컸습니다. 사람이 많았습니다. 모두 바빴습니다. 어디론가 가고 어디선가 오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그 속에서 작아졌습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2호선에서 3호선으로 갈아탔습니다. 고속터미널역에서 내렸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서초동. 높은 건물들. 유리창이 반짝였습니다. 깨끗한 거리. 정장 입은 사람들. 민호는 자신의 낡은 점퍼를 내려다봤습니다. 강세준의 로펌은 15층 건물이었습니다. 입구에 회사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금색 글씨. 반듯하고 위압적이었습니다. 민호는 문을 열었습니다. 로비는 조용했습니다. 대리석 바닥. 가죽 소파. 벽에는 수상 내역이 액자로 걸려 있었습니다. 리셉션 직원이 웃었습니다.
예약하셨나요? 강세준 변호사님이 부르셨는데요. 성함이요? 한민호요.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확인됐습니다. 12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이 달려 있었습니다. 민호는 자신을 봤습니다. 초라해 보였습니다. 12층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는 길었습니다. 양쪽으로 사무실 문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모든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보고 전화를 받고 타자를 쳤습니다. 누구도 민호를 보지 않았습니다. 끝에서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30대쯤. 정장, 넥타이, 가이드북을 들고 있었습니다. 민호 씨죠? 네. 저는 김 비서입니다. 대표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는 민호를 안내했습니다. 복도 끝 가장 큰 방. 문패에 대표 변호사 강세준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강세준은 책상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서울 시내가 보였습니다. 높은 빌딩들, 도로, 차들. 모든 게 작아 보였습니다. 왔구나. 강세준이 웃었습니다. 친절해 보이는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앉아. 민호는 앉았습니다. 의자는 푹신했습니다. 가죽 냄새가 났습니다. 고생했어. 여기까지 오느라. 괜찮습니다. 배는 고프지 않니? 아니요. 강세준은 비서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서는 나갔습니다. 둘만 남았습니다. 강세준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또 서류였습니다. 이건 내 출생 증명서야. 이건 건강검진 기록. 이건 교육계획서. 민호는 서류를 봤습니다. 자세히 읽지 않았습니다. 여기 서울에는 좋은 학교가 많아. 내가 원하면 입학도 도와줄 수 있어. 장학금도 있고. 감사합니다. 감사는 무슨. 당연한 거지. 강세준은 의자를 돌려 창밖을 봤습니다. 민호야, 너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어. 고성은 작은 곳이야. 기회가 적어. 하지만 여기는 달라. 서울은 넓어. 내가 원하는 게 뭐든 할 수 있어.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한도진 씨에게 고마워해야지. 그분이 너를 키워줬으니까. 하지만 이젠 내가 선택해야 해. 과거에 머물 건지 미래로 갈 건지. 민호는 강세준을 봤습니다. 선택이라는 게 뭔가요? 내가 어디서 살지, 누구와 살지. 그럼 아빠는요? 한도진 씨? 네. 강세준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분은 훌륭한 분이야. 하지만 이젠 내가 독립할 때야. 민호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빛. 화려하고 차갑고 멀었습니다. 강세준은 민호에게 숙소를 내줬습니다. 로펌 근처 작은 원룸. 깨끗했습니다. 침대, 책상, 작은 창문. 모든 게 새 것 같았습니다. 이틀 정도 머물러. 생각할 시간을 줄게. 감사합니다. 내일 저녁에 다시 만나자. 강세준은 떠났습니다. 민호는 혼자 남았습니다. 방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고성의 바람소리, 파도소리, 아버지의 기침소리.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하얀 천장. 흠 하나 없는 천장. 여기가 내 곳일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민호는 로펌에 다시 갔습니다. 강세준은 회의 중이었습니다. 비서가 말했습니다. 1시간 정도 기다리시면 됩니다. 2층 라운지에서 쉬세요. 민호는 라운지로 갔습니다. 넓은 공간. 소파, 커피 머신, 잡지들. 사람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모두 정장이었습니다. 민호는 구석에 앉았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 목소리 둘.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청년 이미지가 필요해.
유권자들이 좋아해. 민호 군이 적임자죠. 2달만 노출시키면 돼. 캠페인 포스터 몇 장, SNS 영상 몇 개. 그 다음엔 정리해. 조용히. 양육자는요? 접촉 금지. 계약서에 문구 넣어. 민호는 숨을 멈췄습니다. 혹시 언론에 새 나가면? 안 새. 우리가 관리해. 대표님, 이거 괜찮은 겁니까? 괜찮아. 법적으론 문제 없어. 친자니까. 윤리적으론요? 잠시 침묵. 윤리는 선거 끝나고 생각하자. 웃음소리. 문이 닫혔습니다. 민호는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상징물. 2달. 접촉 금지. 민호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민호는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그저 걸었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 지하철역이 보였습니다. 민호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밤 11시 동서울 터미널. 속초행 마지막 버스가 있었습니다. 민호는 표를 샀습니다. 마지막 남은 자리 하나. 버스에 올랐습니다.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멀어졌습니다. 민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같은 시각 고성. 서율은 우편함을 확인했습니다. 5번째였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민호 오빠. 연락도 없어. 도지는 난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꽃을 바라봤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아빠, 걱정되지 않아요? 걱정되지. 그럼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도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호가 스스로 알아야 해. 뭘요? 자기가 누군지. 서율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밤은 깊었습니다. 새벽 5시. 고성 토성면. 도진의 집. 도진은 잠들지 못하고 난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자국 소리. 천천히 조심스럽게. 도진은 귀를 세웠습니다. 노크 소리. 톡톡. 도진은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흐트러졌고 눈은 붉었고 숨은 가빴습니다. 도진은 한참 동안 민호를 봤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했습니다. 왔냐?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진은 민호의 머리를 쓸었습니다. 들어와. 민호는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난로가 타고 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서율이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오빠. 민호는 서율을 안았습니다. 서율은 울었습니다. 도진은 물을 끓였습니다. 차를 내렸습니다. 세 사람은 난로 앞에 앉았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서울에 다녀왔어요. 그래. 그 사람들 진심이 아니었어요. 도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를 이용하려고 했어요. 선거 때문에. 그랬구나.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갔다 와서. 미안할 게 뭐 있니? 시간 낭비했잖아요. 도진은 웃었습니다. 낭비가 아니야. 내가 알아야 할 걸 알았잖아. 민호는 아버지를 봤습니다. 저는 누구예요? 도진은 민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너는 한민호야. DNA는 강세준이래요. DNA가 다가 아니야. 그럼 뭐가 중요해요? 도진은 민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함께 산 시간. 민호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18년을 함께 살았어. 밥 먹고 웃고 울고 아프고 나았어. 그게 가족이야. 도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피보다 강한 게 있어. 시간이야. 민호는 울었습니다. 도진은 민호를 안았습니다. 넌 내 아들이야. 그걸 잊지 마. 서율도 같이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오래 그렇게 있었습니다.
난로 불이 타올랐습니다. 밖에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오후 박근호 순경이 찾아왔습니다. 도진 씨, 서울에서 뭔가 왔어요. 서류 봉투였습니다. 법원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도진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친권 확인 소송 통지서였습니다. 강세준이 법적으로 민호와 서율의 친권을 주장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도진은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싸워야 하나? 민호가 말했습니다. 싸워요. 도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기지 못할 수도 있어. 그래도 싸워요. 서율도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디 있고 싶은지 법도 알아야죠. 도진은 두 아이를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싸우자. 민호는 돌아왔습니다. 새벽 5시 도진의 집 현관 앞. 노크 소리. 도진이 문을 열었습니다. 왔냐?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의 어깨가 무너졌습니다. 참았던 것들이 쏟아졌습니다. 눈물, 두려움, 후회, 안도. 도진은 민호를 안았습니다. 거칠고 따뜻한 손으로 등을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아. 서율이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오빠. 세 사람은 난로 앞에서 안았습니다. 오래 말없이. 밖에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익숙한 소리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왔다는 증거였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도진은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민호는 밥을 먹으며 서울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펌, 화려한 로비, 차가운 사람들, 그리고 문틈으로 들은 대화. 저를 이용하려고 했어요. 도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어. 어떻게요? 눈빛이 달랐거든. 널 보는 눈빛이. 민호는 국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빠는 저를 어떻게 봐요? 도진은 민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내 아들로 봐. DNA는 아니잖아요. DNA가 다가 아니야. 그럼 뭐예요? 시간이야. 함께 산 시간. 도진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18년을 함께 살았어. 그게 가족이야.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후 2시 고성경찰서 관할 파출소에서 박근호 순경이 찾아왔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갈색 봉투. 법원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도진 씨, 서울에서 왔습니다. 도진은 봉투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뭡니까? DNA 검사 최종 결과입니다.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보낸 거예요. 도진은 봉투를 뜯었습니다.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러 장이었습니다. 숫자, 그래프, 전문 용어들. 하지만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민호 마이너스 강세준 친자 확률 99.99%. 서율 마이너스 강세준 친자 관계 없음. 도진은 서류를 다시 읽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민호만 강세준의 친자였습니다. 서율은 아니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율이 물었습니다. 무슨 내용이에요? 도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호가 서류를 가져갔습니다. 읽었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율아. 서율이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강세준의 딸이 아니라고요. 박근호 순경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검사 결과가 그렇습니다. 서율은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럼 나는 누구예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박근호 순경이 떠난 뒤 집은 조용했습니다. 서율은 방에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민호는 난로 앞에 앉아 불을 봤습니다. 도진은 창밖을 봤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잔잔했습니다. 저녁 무렵 오미자가 찾아왔습니다. 대포항 포장마차 주인. 서율에게 김말이를 주던 아줌마. 마을의 소식통. 들었어요. DNA 결과. 도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미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 말이 있어요. 무슨? 오미자는 앉았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18년 전 편지 있었잖아요. 익명으로 온 편지. 도지는 기억했습니다. 아이들을 발견한 직후 며칠 뒤 우편함에 들어있던 짧은 편지. 아이들을 잘 부탁한다는 한 줄. 그 편지. 제가 전달했어요. 도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가 줬어요? 여자였어요. 서울에서 온 것 같았어요. 옷차림이 고급스러웠고 말투도 정갈했어요. 이름은요? 안 알려줬어요. 그냥 부탁했어요. 따뜻한 사람 손에 가게 해달라고. 오미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그 여자 눈빛이 절박했어요. 뭔가 포기하는 눈빛이었어요. 윤채린인가요? 오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전 뉴스에서 봤어요. 강세준 변호사 옆에 서 있던 여자. 그 사람이었어요. 도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럼 윤채린이 의도적으로 여기에 아이들을 두고 간 겁니까? 그런 것 같아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왜요? 오미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서율은 여전히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율아. 대답이 없었습니다. 밥 먹어야지. 배 안 고파요. 그래도 혼자 있고 싶어요. 도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 밥그릇을 놓고 돌아왔습니다. 민호가 물었습니다. 서율이, 괜찮을까요? 시간이 필요해. 무슨 시간이요? 받아들이는 시간. 도지는 난로에 장작을 넣었습니다. 서율이가 지금 가장 무서워하는 건 자기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야. 저도 그랬어요. 서울에서. 그래서 돌아왔잖니.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율이도 돌아올 거예요. 어디로? 자기 자리로요. 다음 날 오전 오미자가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김말이를 들고 왔습니다. 서율이 줘요. 도지는 받았습니다. 오미자는 서율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율아, 나야. 오미자. 문이 열렸습니다. 서율의 얼굴은 부어 있었습니다. 아줌마. 들어가도 돼? 서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미자는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둘만 남았습니다. 오미자는 김말이를 내밀었습니다. 먹어. 배 안 고파요. 그래도 먹어. 기운 없으면 생각도 안 돼. 서율은 김말이를 받았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식어 있었지만 익숙한 맛이었습니다. 오미자가 물었습니다. DNA 결과 봤지? 서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나는 누구 딸이에요? 오미자는 서율의 손을 잡았습니다. 피가 다냐? 네. 피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야. 오미자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너는 우리가 18년을 걸어 지켜낸 사람이야. 도진 씨가 밤새 분유 먹이고 내가 김말이 주고 마을 사람들이 옷 주고 그렇게 키웠어. 서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게 가족이야. 피보다 강한 거. 하지만 전 누구한테서 태어난 거예요? 몰라.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해요. 전 알고 싶어요. 오미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게 되면 달라질까? 서율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너는 한서율이야. 고성에서 자란 한서율. 그게 내 정체야. 서율은 울었습니다. 오미자는 서율을 안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강세준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박근호 순경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강 변호사, 선거 출마 포기했대요. 왜요? 완벽한 서사가 깨졌대요. 민호만 친자고 서율은 아니니까 스토리가 복잡해졌다나 뭐라나. 도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스토리였군요. 그런 셈이죠. 이제 안 오겠네요. 그럴 겁니다. 도지는 안도했습니다. 동시에 씁쓸했습니다. 일주일 뒤
윤채린의 문자가 왔습니다. 민호의 휴대전화로. 번호는 생소했습니다. 하지만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윤채린. 민호는 문자를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너희가 살 수 있길 바랐다. 나는 살 길을 택했다. 용서는 바라지 않는다. 다만 건강하길. 그게 전부였습니다. 민호는 문자를 도진에게 보여줬습니다. 도진은 읽었습니다. 오래 읽었습니다. 이해할 수 있어요? 도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그 사람 입장이 되어보지 않아서. 저도요. 다만 도진은 민호를 봤습니다. 그 사람도 고통스러웠을 거야. 아이를 버리는 게 쉬웠을 리 없어. 그래도 버렸잖아요. 그래. 버렸지. 도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너희를 아무데나 버리진 않았어. 내가 찾을 수 있는 곳에 두고 갔어. 그리고 편지까지 보냈어. 그게 변명이 돼요? 변명은 아니야. 그냥 사실이지. 민호는 문자를 지웠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서율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일주일 만이었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부어 있었지만 눈빛은 조금 달랐습니다. 아빠. 응. 저 알고 싶어요. 뭘? 제가 누구한테서 태어났는지. 도진은 잠시 멈췄습니다. 왜? 그래야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정리? 네. 제가 누군지. 도진은 서율을 봤습니다. 찾아볼 수는 있어. 하지만 못 찾을 수도 있어. 괜찮아요. 찾는 게 중요해요. 도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같이 찾아보자. 서율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작은 미소였지만 진심이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난로 앞에 앉았습니다. 도진이 말했습니다. 우리 이겨낸 것 같아. 민호가 물었습니다. 뭘요? 폭풍. 서율이 웃었습니다. 아직 안 끝났는데요. 전 아직 모르잖아요. 누구 딸인지. 그래도 함께 있잖아. 그건 그렇죠. 도진은 두 아이를 봤습니다. 너희가 누구 자식이든 어디서 왔든 여기가 너희 집이야. 민호와 서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난로가 타올랐습니다. 밖에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은 따뜻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아야진앙에 매화가 피고 청초호에 철새가 돌아왔습니다. 겨울이 물러가고 바람이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도진의 기침은 깊어졌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감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기침이 이어졌습니다. 깊고 거칠고 멈추지 않는 기침이었습니다. 민호와 서율은 걱정했습니다. 아빠, 병원 가요. 괜찮아. 늙으면 다 그래. 늙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검사 받아야 해요. 도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니까. 하지만 밤이 되면 도진은 홀로 기침을 했습니다. 이불을 덮어 소리를 줄였습니다. 아이들이 걱정할까봐. 3월 중순 도진은 민호를 불렀습니다. 민호야. 네, 아빠. 이리 와봐. 민호는 아버지 곁에 앉았습니다. 도진은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 오래된 나무였습니다. 손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이거 받아. 뭐예요? 열어봐. 민호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쪽지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종이. 바다색 잉크로 쓴 글씨. 첫 번째 쪽지를 펼쳤습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함께 버틴 시간이다. 도진. 민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빠. 내가 없어도. 도진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이 집은 너희 집이다. 무슨 소리예요? 아빠 어디 안 가잖아요. 도진은 웃었습니다. 쓸쓸한 미소였습니다. 사람은 다 가. 아빠. 괜찮아. 난 행복했어. 도진은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희 덕분에. 민호는 울었습니다. 3월 28일 새벽.
도진은 난로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꽃을 바라봤습니다. 파란 불꽃이 천천히 타올랐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도진은 생각했습니다. 참 좋은 인생이었다. 18년 전 경납소에서 두 아이를 발견한 날, 처음 분유를 먹인 날, 첫걸음을 뗀 날, 학교 입학식, 생일, 싸움, 화해, 웃음, 눈물, 모든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도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고른 숨소리, 평온한 얼굴, 난로 불은 계속 타올랐습니다. 민호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난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편안한 자세로. 아빠. 대답이 없었습니다. 민호는 다가갔습니다.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아빠. 서율이 뛰어나왔습니다. 오빠, 왜 그래? 아빠. 둘은 도진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도진은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장례는 조용했습니다. 아야 진앙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김씨 아주머니가 울었습니다. 도진씨, 좋은 사람이었는데. 오미자가 국을 끓여왔습니다. 애들아, 먹어. 기운 내야지. 박근호 순경이 조문을 왔습니다. 좋은 분이셨습니다. 민호와 서율은 사람들에게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장례는 이틀 만에 끝났습니다. 도진은 고성의 작은 공동묘지에 묻혔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비석은 단순했습니다. 한도진 1940-2025 좋은 아버지였다. 민호와 서율은 비석 앞에 섰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빈집이었습니다. 난로는 꺼져 있었습니다. 도진의 낡은 점퍼가 걸려 있었습니다. 통발이 창고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게 그대로였지만 무언가 비어 있었습니다. 서율이 울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둘은 난로 앞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나무 상자를 다시 열었습니다. 쪽지들을 하나씩 읽었습니다. 민호야, 내가 처음 웃었을 때 나도 울었다. 서율아, 내가 처음 걸었을 때 내 인생이 다시 시작됐다. 너희는 내 이유였다. 내가 없어도 서로를 지켜라. 이 집은 너희 집이다. 마지막 쪽지. 가족은 피가 아니라 함께 버틴 시간이다. 도진. 민호는 쪽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서율은 결심했습니다. 아버지가 쓰던 작은 방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아야진 기록방. 책장을 들여놓았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읽을 수 있게. 도진이 좋아하던 책들, 바다 이야기, 항해의 지도, 물고기 도감. 벽에는 사진을 걸었습니다. 18년간의 사진들. 갓난아기 민호와 서율. 첫돌. 입학식. 생일. 방파제에서 찍은 가족 사진. 창고에서 통발과 그물을 가져왔습니다. 전시했습니다. 아이들이 보고 배울 수 있게. 책상에는 도진의 낡은 점퍼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문패를 달았습니다. 아야진 기록방 마이너스 한도진을 기억하며. 마을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뭐 하는 곳이에요? 책 읽는 곳이야. 그리고 우리 아빠 이야기하는 곳. 아이들은 신기해했습니다. 이거 진짜 그물이에요. 응. 아빠가 직접 엮었어. 대박. 서율은 웃었습니다. 민호는 통발을 손봤습니다. 도진이 하던 일을 이어갔습니다. 서툴렀지만 배웠습니다. 마을 어부들이 도와줬습니다. 이렇게 엮어야 해. 고맙습니다. 도진 씨 아들이니까. 당연하지. 민호는 항구 일도 도왔습니다. 그물 정리, 배 청소, 집 나르기. 몸은 고됐지만 마음은 편했습니다. 이웃집 지붕이 새면 고쳐줬습니다. 누군가 아프면 병원까지 태워다 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민호가 도진 씨 닮아가네. 그러게. 착해. 민호는 서서히 마을에 스며들었습니다. 한민호가 아니라 그냥 민호로,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어느 날 밤 서율이 물었습니다. 오빠, 우리 친엄마 찾아볼까? 서율이 엄마? 응. 민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찾고 싶어? 잘 모르겠어. 궁금하긴 한데. 무서워. 뭐가? 찾고 나면 뭐가 달라질까봐. 민호는 서율의 손을 잡았습니다. 안 달라져. 왜? 우린 이미 알잖아. 우리가 누군지. 서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언젠가. 찾고 싶어. 그럼 같이 찾자. 고마워, 오빠. 둘은 창밖을 봤습니다. 대포항 등대가 깜빡였습니다.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해 여름 강세주는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은 조용히 언급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출마 포기. 더 이상의 보도는 없었습니다. 윤채리는 서울 어딘가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민호에게 문자는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속초 영금정 산책로에서 한 여자가 목격되었습니다. 오미자가 말했습니다. 윤채린 같았어. 멀리서 바다 보고 있더라. 뭐 했어요? 그냥 서 있었어. 한참. 그러다 돌아갔어.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아야진 기록방은 마을 아이들로 북적였습니다. 누나, 이 책 빌려가도 돼요? 응, 가져가. 이 그물은 뭐예요? 아빠가 쓰던 거야. 물고기 잡을 때. 신기하다. 서율은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도진의 이야기, 바다 이야기, 가족 이야기. 아이들은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어느 저녁 민호와 서율은 방파제에 앉았습니다. 석양이 졌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서율이 물었습니다. 오빠,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응. 아빠가 보면 뭐라고 할까? 민호는 웃었습니다. 잘한다고 할 거야. 정말? 응. 아빠는 우리가 함께 있는 걸 원했어. 서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 응? 우리가 지키는 게 뭘까? 뭐가? 이 집. 아야진 기록방. 아빠 이야기. 우리가 지키는 게 뭐야? 민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성이 아니야. 그럼 서사야. 서사? 응. 우리 이야기. 함께 산 시간. 그게 우리가 지키는 거야. 서율은 미소 지었습니다. 멋있다, 오빠. 둘은 석양을 봤습니다. 파도가 부서졌습니다. 끝없이 같은 자리에서. 그날 밤 속초 영금정. 윤채린이 혼자 서 있었습니다. 바다를 봤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미안해. 작은 중얼거림이었습니다. 바람이 그 말을 날려버렸습니다. 윤채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나레이션이 흐릅니다. 선거는 끝납니다. 하지만 죄책감은 끝나지 않습니다. 피는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족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함께 버티며, 함께 웃으며, 함께 울며. 그리고 아야진항의 파도는 오늘도 부서집니다. 같은 자리에서 영원히. 마지막 장면. 아야진 기록방. 등이 켜져 있습니다. 민호가 통발을 손보고 있습니다. 서율이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습니다. 오미자가 긴마리를 들고 들어옵니다.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창밖으로 대포항 등대가 깜빡입니다. 멀리서 파도 소리.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집니다. 파도 소리만 남습니다.